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하여 제15차 변론 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출석을 확인하는 동안 사전에 방청이 예정되지 않은 보도진 등은 퇴정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추위원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소추의원단에서 이춘석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출석하셨습니까? 김관영 의원님 안 나오시고요. 손금주 의원님 출석 안 하시고요. 그다음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님, 임종욱 변호사님, 이명웅 변호사님, 신미용 변호사님, 문상식 변호사님, 이금규 변호사님, 최규진 변호사님, 김현수 변호사님 출석 안 하셨습니까? 김훈 변호사님, 이용구 변호사님, 김현권 변호사님 출석 안 하셨습니까? 전종민 변호사님, 탁경국 변호사님 출석 안 하시고요. 그다음 피청구인 측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님, 이중환 변호사님, 손범규 변호사님, 서성건 변호사님, 최명성 변호사님, 전병관 변호사님, 서석구 변호사님, 황성욱 변호사님, 이상용 변호사님, 정장현 변호사님, 송재원 변호사님, 최근서 변호사님, 위재민 변호사님, 김평우 변호사님, 장창호 변호사님 출석 안 하시고요. 정기승 변호사님, 네. 이상 당사자의 출석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변론은 예정된 증인 신문 절차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쌍방에서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고 추가로 채택된 서증 등에 대한 증거조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방기선 씨가 10시에 출석하기로 이렇게 하셔서 시간을 변경했는데 괜찮으시죠? 예. 네. 청구인 쪽도 괜찮으시죠? 네. 방기선 씨,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증인 재직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 신문 내용은 모두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에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증인께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이나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시고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선서를 하신 후에 신문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시거나 또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분명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방기선. 네, 앉으십시오. 피청구인 대리인 중에 어느 분이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신문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40분 정도. 네. 그러면 소추 사유에 이렇게 관련되는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신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신문하십시오. 네, 증인은 34회 행정고시 합격 후 노태우 정부를 시작으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이르기까지 경제개혁원 등 주로 경제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재정경제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2014년 9월경부터 2016년 11월까지 경제수석실 금융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했죠. 예, 맞습니다. 증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가 총괄 업무를 맡고 있었고 주로 재정 관련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외에는 증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보고 체계는 어떻습니까? 저희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서 경제수석께 보고 드리고 있었습니다. 거쳐서 항상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비서관을 대부분을 거치긴 합니다만은 좀 신중하게 깊이 토론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간단히 이런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수석께 보고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말씀 자료 및 연설문 작성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수석실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 자료나 연설문을 증인이 작성해서 보고하는 것입니까? 전체는 아니고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작성을 나눠서 작성하는 경우에 제가 합쳐서 총괄을 해서 보고 드렸고요. 그렇지 않고 또 아주 담당이 뚜렷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 담당이 총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국무회의라든가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나 같은 말씀 자료는 제가 총괄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증인 또는 담당 행정관이 작성한 말씀 자료나 연설문 초안은 어떠한 수정 과정을 거칩니까? 일단 각 행정관들이 작성한 자료는 제가 일부 수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수정을 거쳐서 비서관과 수석님께 보고를 드린 이후에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연설 기록 비서관실로 넘기는 경우가 있고 또 국무회의나 좀 사안에 따라서는 정책조정 수석실로 넘겨서 정책수석실을 거쳐서 연설 기록 비서관실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건 조금 케이스마다 좀 다릅니다. 말씀 자료 연설문의 내용과 또 실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나요? 예, 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정호성의 증언에 의하면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증인이 알기로는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작성한 자료를 대통령께서 실제로 말씀하실 때는 뭐 구어체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정호성의 증언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비청구인이 매우 꼼꼼하셔서 직접 여러 번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증인이 알기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건 알지 못하고요. 지금 그 대기업 총수 개별 면담 그 말씀 자료 관련해서 2014년 10월경, 2015년 7월경, 2016년 2월경 이렇게 3번 작성하신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먼저 2014년 말씀 자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알기로는 그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재벌 회장들과 면담을 해온 가능이 있어 왔죠. 그 뭐 언론에서 보도된 거에 따르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이전 정권에서도 그 대통령과 재벌 회장과의 면담 시 경제수석실에서 면담을 할 대기업의 현황 자료를 준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죠. 그전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경제수석실에 근무할 때는 그런 자료를 작성하거나 뭐 연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면담 시에 전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그 개별적인 면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개별적인 면담을 경제수석실 통해서 뭐 말씀 자료를 작성하나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일반적으로 큰 뭐 무역투자진흥회의라든가 대규모 회의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 말씀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재벌 총수들께서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재벌 총수가 참석한 대규모 회의 때.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2014년 9월 말 10월 초경 비청구인과 대기업 회장들의 면담 말씀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말씀 자료를 만들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배경은 그 안정범 당시 경제수석께서 대통령께서 아마 몇몇 그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셔서 지금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와 고용을 좀 촉진해달라, 확대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니까
관련되는 기업들의 현황하고 투자 계획이라든가 고용 계획들을 좀 받아가지고 말씀 자료를 작성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요 목차가 첫 번째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4년 9월부터 그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순차적으로 개소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 기업들이 대부분 재벌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잘 관리하고 좀 서포트 해달라는 그런 그 당부 말씀하시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을 해서 그 중소기업들하고 좀 잘 협조를 해가면서 경제민주화를 이루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상회계 관련해서 진행이 되는 여러 가지 MOU들의 그 추진 상황 이런 것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증인과 윤인대 과장이 작성한 현황 자료 양식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건 이전 정권부터 대통령이 재벌 총수와 면담을 할 때 사용하던 양식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만든. 예. 그때 재벌 총수와 만남 이후로 창조 경제 및 투자 고용 확대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긍정적인 효과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창조경제 혁신센터하고 관련해서는 뭐 뚜렷하게 모든 기업들이 상당히 열심히 지원을 해주셨고 운용을 해줘서 벤처 기업들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성과를 알고 있고요. 투자는 뭐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그 연초나 이런 것 때 말씀하신 것들의 상당수는 달성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나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증인은 2015년 4월에서 5월경 또는 그 전 무렵 안종범 수석이 문화체육재단 설립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검찰에 진술한 적 있죠. 예, 맞습니다. 증거 기록 25,760조 제시를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번 있고 그 문서 정보를 보면 네. 2015년 2월 17일 날 작성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예. 이게 당시 증인이 기한하에 작성한 보고서의 책조 작성 일자가 2015년 2월 17일 확인되는데 맞는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은 아마 이 당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기한 작성한 게 2월 17일이라는 것이죠. 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못합니다. 뭐 컴퓨터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상목 비서관은 처음에는 경제수석실에서 해야 하는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이디어도 없어 사실 좀 뭉개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연유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재단과 관련돼서 기본적인 밑그림이 그리는 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시 받아서 바로 시행을 했고요. 네. 근데 그것이 실천이 되는 과정은 뭐 이것이 어떻게 재단 모금이 이루어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마 그 최 비서관 말씀하신 대로 그냥 좀 뭉개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럼 증인이 알기로는 그 안정범 수석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비청군의 국정과제 효율적 실현과 관련해서인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그렇게 그 당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증인은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뭐 미소금융재단이나 삼성장학재단 등 공익재단의 사례도 참작을 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부나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입니다. 네. 이게 언제 작성한 것입니까? 지금 아까 수정이 된 건가요? 예, 이게 아마 그 최종적으로 15년 7월 24일, 25일 예, 그때 작성된 작성된 자료로 거죠. 알고 있습니다. 예. 증인은 검찰에서 사단법인 설립 검토 방안과 재단법인 설립 검토 방안을 만들어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했죠. 예. 그런데 재단법인 쪽으로 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아까 그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좀 그 이념적으로 편향된 문학의 인사들이 많아서 좀 중심을 잡자 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렸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는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걸 들으신 안수석께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그 당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재단법인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조금 뭐 하루 이틀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하시다가 재단법인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그건 모르시는 모릅니다. 거고요. 예. 그 증인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둘 다 검토를 했을 때는 그 각각의 뭐 장단점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증인은 검찰에서 그 여기 보면 법인 이사장 비상임 부분이 있죠. 네, 네. 비상임 부분을 넣을지 말지를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라고 진술했는데 그 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질문 좀 다시 예, 이유 말씀해. 이때 그 여기 법인 이사장이 비상임으로 돼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넣을지 말지 고민을 이야기를 했었다. 예. 그래서 뭐 그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특별히 저희가 고민한 것은 아니었고요. 네, 예, 예, 그 예. 당시에 상임 비상임에 대해서 뭐 위에서 아마 고민을 하시고 네. 그렇게 저에게 전달을 해서 전 작성만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특별히 모르시고. 예, 모릅니다. 증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공익재단인 미소금융재단의 설립을 위해서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금한 사실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동반성장재단 그런 것도 있었. 예, 그죠? 예, 있었습니다. 그때도 기업들로부터 출연을 받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예, 있습니다. 그 최상목 비서관은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서 기업들로부터 출연을 받는 것에 대해서 MB 정부에서도 미소재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형식을 갖춘 그런 형태의 재단이나 사업이 매 정권마다 있어 왔고 그 정도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요. 증인도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였습니까? 뭐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그 한 가지 지난번에 네, 네. 저희 주심 재판관님께서요 증인 신문에서 인용되는 문서는 네.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신문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 최상목 씨 진술 조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 이렇게 인용해서 신문을 제- 하시는 건가요? 그 조서 중에서 저희한테 좀 유리한 내용 일부 해당 부분만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예, 하시겠습니까? 예, 예. 네, 신문 계속 하시고요. 4-9항 물어보겠습니다. 그 증인이 알기로는 공익재단법인의 경우에 기부금 모금액 활용을 공개를 해야 되고 주무부처의 실적을 보고하고 또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등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므로 재단 기금의 사유화는 불가능하죠. 예, 뭐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공익재단법인의 경우 보통 설립자는 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정확히 네. 몰라요. 그 미르재단의 설립자는 누구로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네. 증인은 공익재단법인의 경우에 그 이사장 및 임원은 출연기업 외에서 전문가나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죠. 뭐 제가 사실 재단법인 관련해서 설립하는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이 당시 병의재단법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당시에 작성하실 때 설립법안을 아는 법에 내에서 예, 그 당시 설립법안을 검토할 때 재단법인의 성격과 뭐 설립 절차라 하는 거는 제가 검토한 것은 아니었고요. 다른 행정관이 검토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 지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관이 작성하고 증인이 검토했다고 진술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정리를 해서 예. 그거 했는데 뭐 그때 벌써 그게 2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식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예, 예, 그렇게 절차에 하겠습니다. 대해서. 네. 네. 생각나는 대로 말씀 좀 해보시죠. 질문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익재단법인의 경우에 설립자는 보통 누가 하는 거하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 및 임원은 출연기업 외에서 전문가나 명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게 많지 않냐? 그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설립자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출연을 하신 뭐 분 기업. 중에서 네, 하시는 네. 것 같고요. 이사장은 뭐 명망가들을 추대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출연기업 10곳은 매출액 기준으로 결정을 된 것인가요? 매출액이 큰 기준이 됩니다만 정확하게 매출액 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 이제 문화재단이었기 때문에 조금 매출액 수는 떨어지지만 문화와 관계되는 부분들은 좀 포함이 된 경우도 있고요. 뚜렷하게 이유 없이 매출액 분위기가 높은데도 해도 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정지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뭐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현대중공업 빠졌습니다. 예, 예. 네. 그럼 2015년 7월경 면담 말씀 자료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2015년 7월 24일하고 25일 양일간 이루어진 비청구인과 재벌 총수의 면담 말씀 자료의 이때 작성 배경하고 주요 내용은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당시가 15년 7월이 어느 정도 창조현대혁신센터의 개소식이 아마 중반점을 돌아선 무렵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현대혁신센터를 하여간 잘 지원을 해줬고 앞으로 더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 자료에 문화재단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당시 문화재단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때도 각 대기업의 현황 자료 형식을 보내서 받은 것인가요? 관련 자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말씀 자료에 문화재단 관련에 포함된 경위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당초 처음에 목차를 잡을 땐 빠져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작성이 된 이후에 문화재단이 에 대해서 뭐 좀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체육재단 관련 내용은 언제 들어가게 된 건가요? 체육재단은 언제부터 들어간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럼 삼성그룹 말씀 자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증인은 그 2015년 7월 작성된 삼성그룹 관련 말씀 자료, 최근 현안에 대한 당부 부분 중 삼성 후계 승계 문제 관련 필요시 이 부분은 삼성 측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죠. 그건 제가 진술한 것이 아니고 작성한 행정관이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자료는 아닙니다. 삼성은. 네. 그 경제수석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했죠. 그 당시에 행정관이 예. 그렇게 진술한 걸로 들었습니다. 예. 그럼 삼성의 핫 이슈라서 인터넷이나 보도기사 등 시사성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했다 그렇게 진술하셨 맞습니까? 예, 그 행정관이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네. 증인은 그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서 헤지펀드 엘리엇이 2015년 6월 초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공격을 하자 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국내 자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죠. 예, 당시 언론에서 그 얘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네. 특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 비율이 너무 높아서 국민적 우려가 컸었죠. 예, 그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경험적으로도 2003년 SK 관련 소보린 사태로부터 시작해서 2011년 외환하나은행 합병 관련 로스타 사태에 이르기까지 외국계 투입 자본이 표면상으로는 소수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만을 챙기고 나가 먹튀 논란이 일었고 이와 같은 외국계 투기 자본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매우 높았었죠. 예.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국제금융계에서 금융 알바기로 악명을 떨치던 업체였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 모르겠습니다. 증인이 알기로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있어서 어떤 법적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거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뭐 합병 비율이나 의사결정 주체에 관련된 그런 얘기. 예, 제가 그 분야는 뭐 전문 지식도 없고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당시 그 양사 합병의 효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합병 시너지 효과가 단기적 손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예상도 많아서 결국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였죠. 예, 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국민연금공단은 삼성 관련 주식 투자로 6조 원 가량의 수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6년 2월경 대기업 총수 개별 면담 말씀 자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2016년 2월 15일에서 2월 22일까지) 롯데그룹은 3월 14일 이때 면담을 실시한 배경과 목적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 당시에는 뭐 결국 뭐 큰 틀에서는 투자와 고용을 조금 활성화하는데 기업이 도와달라는 말씀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문화재단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출범이 됐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희망펀드가 출범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 도와주실 그 뭐 협조해주신 기업들에게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때도 종전과 같은 현황 자료 양식을 각 기업체에 보내서 초안 정리 자료로 이용한. 예, 그렇습니다. 뭐 종전과 양식이 달라지거나 한 것은 없고. 예, 특별히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증인이 말씀 자료를 작성한 기업은 총 몇 개의 기업이었습니까?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저희가 여러 행정관이 나눠서 했는데 한 뭐 8개에서 한 10개 사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각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는 난이 있죠. 예, 모든 그렇습니다. 기업에 공통적이었나요? 아니면 롯데, SK, 삼성에만 한정된 것이었습니까? 모든 기업들에게 공통적이었습니다. 그 말씀 자료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뭐 그거는 이미 다 출연이 됐기 때문에 뭐 네, 감사하다는 말씀 그렇죠. 하는 좀 적으라고 하셔서 적었었습니다. 이 같은 말씀 자료는 빚정군이 재벌 회장과 면담시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롯데그룹 관련 말씀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롯데그룹 주요 현황 중 건의사항 두 가지는 시내 면세점 영업 연장 및 제도 개선 건의, 그리고 중기 중앙회의 아울렛 의무 확대 건의인가요? 그 두 가지. 네. 그렇게 예, 네, 제가 네. 작성하지는 않는데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 제도 개선과 건의사항을 롯데로부터 받은 것인가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최훈 행정관은 검찰에서 네. 제도 건의사항에 대한 말씀 자료 작성 시 회의를 하거나 위에서 지침을 내리는 경우는 없었고, 경제금융기소관에게 보고하고 증인에게 패스한 이외에는 추가로 수정실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점 영업 연장 및 제도 개선 건의 내용은 다시 간단히. 아울렛 예, 시내 면세점 영업 연장 및 제도 개선 건의 내용. 네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무슨 그 말씀? 건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건의의 내용은 예. 아마 그 당시 시내면세점이 롯데가 그 이제 선정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한번 네. 떨어지고 이제 예. 뭐 고용 악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많았고 해서 롯데에서도 사실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였고요. 아마 답변은 조만간 뭐 제도 개선 방안과 더불어서 발표가 될 거다, 그런 식으로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허자를 신청자로 바꾸자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그런 건의 내용도 그런 있었는데. 내용은 뭐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그런 건의 내용대로 실현이 됐습니까? 건의 내용 자체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기 때문에 예, 뭐 그때가 답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2016년 4월에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개수를 증가시키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결정해서 발표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증인은 아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대규모 면세점들이 그 이제 폐업이 되면서 예. 고용을 잃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하고 워낙 관광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면세점 수가 조금 늘어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게 아마 5년마다인가 그 재검증을 해서 이제 탈락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데 5년마다 그렇게 바꿔갖고 만약에 탈락이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도 개선 방안과 면세점 확대에 대해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SK그룹 관련 말씀자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SK그룹 말씀자료 1번 항목의 투자 고용 확대 당부 내용 중에 SK그룹의 투자 계획이 기대 많이 못 미친다는 내용과 함께 그동안 정부의 규제 완화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이라는 기재가 있는데요. 이는 어떠한 근거 자료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그때 그 외국, 제가 정확하게 내용이 안데 그 외국인 투자진흥법인가를 법을 개정을 해서 그 증손 회사까지도 뭐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방안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국회에서 야당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그 법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SK가 좀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거로 기대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적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권은 내용 중 1번 면세점 관련 내용은 SK그룹에서 보내온 내용입니까? 그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 내용은 좀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롯데 네, 건에서 예, 말씀하신 거 드린 거와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예. 관세청에서 온 사실조회 시인 근거로 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관세청에서 온 사실조회 시 근거로 조금 증인이 언급하신 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면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2012년 소수 대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2013년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특허 갱신 제도를 폐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그때 있습니다. 야당 의원 주도로 해서 뭐 그거는 예, 정확히 예.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보고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봅니다. 아, 예. 네. 근데 그러나 이와 같은 관세법 개정 이후에 면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소모적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면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래서 2015년 9월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 TF가 구성됐죠. 예. 네. 2015년 11월 롯데하고 SK워커를 특허 기간 만료에 따른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 심사 시에 기존 면세 사업자가 탈락하고 신규 사업자 선정으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그런 시각이 많았죠. 예, 그런 뭐 언론 보도가 많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0년 3월 면세점 제도 개선 TF는 면세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면서도 특허 기간 연장에 의한 안정적 경영환경 보장, 또 특허 수수료 적정 인상 등의 제도 개선을 마련한 것이고 그에 따라 SK가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 것이죠. 예. 기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 재정경제반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당시에도 말씀 자료 작성에 관여를 한 경험이 있죠. 어떤 말씀? 말씀 자료 작성.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도 대통령이 국정과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 재벌회장과 면담 시 기업의 현안 또 에러 및 건의 사항 등을 말씀 자료에 기재하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개별적인 기업들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자료를 작성하거나 그러진 적은 없습니다. 재벌회장들하고 집단적으로 만난다고 할 때도 그건 뭐 개별 회사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대부분은 거시적인 얘기를 하셨지 뭐 개별적인 개정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런 거는 없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그는 제가 뭐 총괄 업무를 맡은 게 아니고 주로 예산 업무만 담당을 했었기 네. 때문에 네. 예, 제가 모르신다? 말씀 자료 네. 작성을 안 해서 정확히 네. 모르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뭐 추가 신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네, 신문하십시오. 예, 전병관 변호사님. 그 4- 신문사항 4-5항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당시 그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을 하기에 사단법인 설립 검토 방안과 재단법인 설립 검토 방안을 만들어 보고했는데 당시 피청구인 대통령이 그 양 방안 중에서 상당히 고민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맞죠? 안종범 수석님께 제가 보고 드렸고 안수석님께서 고민하시는 걸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안수석이 고민했다는 예,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 당시 안종범 수석이 그 고민했던 뭐 구체적인 어떤 이유로 그렇게 고민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좀 고민을 해보고 답변을 하셨는지 예. 아니면 조금 시간을 갖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말씀하신 취지로 봤을 때는 사단법인의 취지가 맞습니다. 여러 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고민을 하셨나 뭐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신문하십시오.
네. 그 증인 잠시만요. 증인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비영리 재단 설립 방안 이 문건 관련해서 이제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최초 작성 시점이 이제 2월 14일, 2015년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완성 시점이 이제 7월 경인데 한 5개월 가량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겁니까? 아마 아까 자료는 2월 14일이 아니고 2월 17일로 예. 제가 기억을 하고요. 제가 뭐 검찰 진술 이후에 좀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2월 24일인가 25일경에 그 메세나 협회들에 참여하는 기업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즈음에서 문화체육 분야, 문화 분야의 기업들이 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고요. 어느 게 인과관계 선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2월 달부터 아마 작성을 시작하지 않았나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이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더 깊이 고민을 하거나 깊이 디벨롭을 시킨 건 아니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했던 거는 좀 말씀을 하시면 보고를 드렸다가 별 말씀이 없으시면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뭉개고 있었던 거고요. 또 조금 지나서 안정훈 선생님께서 그거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다시 꺼내가지고 금액 정도만 조금 변화시키는 정도의 수준만 수정을 가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더 깊이 연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건 한 장짜리 문건 외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작성된 보고서라든지 다른 서류들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이제 이 문건에 보시면 문건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면 예. 이 문건에 보시면 이 재단법인의 사업 재원으로 가만두시면 됩니다. 출연금 이자 수익, 정부 재정 지원, 그다음에 대기업 등 이제 기부금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한다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문화예술부문 단체를 지원하는 민간 경상보조 예산이 이제 8천억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실제 아마 조사는 어느 정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문화예술부문 단체들이 보통 어떤 자금을 주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 8천억 원 제가 이 부분은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안정원 수석께 여쭈시는 걸 한번 이거 녹음 파일을 들었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정부 재정 지원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거는 이 사업 재원이라는 건 출연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 사업 재원 출연금 이자 수익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업을 한다는 의미지 출연금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 재정 지원도 이게 대부분이 문화예술부에 있는 일반 회계 예산과 그다음에 기금 관련되는 예산들, 기금들, 그런 정부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한 8천억 정도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 8천억을 가지고 한 몇 개 단체 정도의 통상 지원이 되고 한 개 단체 어느 정도씩 지원이 되는지 이런 건 전체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개 단체에 되는 건 몇백만 원부터 한 몇 억까지 한 10억 그렇게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규모에 따라서 사업 규모나 단체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신문상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6카 1 내지 4에 대해서 합쳐가지고 네, 질문하십시오. 묻겠습니다. 예. 증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 합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때 상황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 이익보호 명분으로 도입된 이런 수단들이 소액주주가 아닌 투기자본의 공격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 때문에 외국계 헤지펀드 공격에 한국의 경영권이 쉽게 흔들리고 심지어는 외국 투기자본의 천국과 같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이런 호된 비판이 있었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 변호사님 신문하실 사항 신앙에서 있습니까? 구황 관련해서 하나만 신문하시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께서는 2016년 2월 대통령 대기업 개별 면담 말씀 자료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문에서 롯데그룹하고 SK그룹하고 삼성그룹에 관해서 말씀 자료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예, 뭐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있고 다른 행정관이 만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혹시 삼성그룹 말씀 자료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후계 승계 구도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혹시? 16년 자료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예. 15년 자료에는 뭐 후계승계 제도 관련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자료를 이야기하십니까? 15년 7월 면담 자료를 제가 최근에 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봤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증인이 직접 검찰 자료를 보고 지금 기억해낸 겁니까? 아니면은 증인이 실제 그때 당시에 그냥 증인의 자체 기억으로 그런 뭐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제 기억. 네. 예, 이상입니다. 있으시죠? 청구인 대리는 어느 분이 반대 네, 신문하시겠습니까? 이금기 변호사입니다. 네. 신문 시간은 어느 정도 20분 걸리시겠습니까?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문하십시오. 증인 검찰에서 2번 조사받았죠. 예, 그 그렇습니다. 조사받으면서 조사받은 내용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제시받은 서류들 그런 걸 기초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 2 사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의 대기업 총수 단독 면담은 2010년 10월경, 그리고 2015년 7월경, 2016년 2월경에 세 차례 있었는데 혹시 알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증인이 그 말씀 자료를 작성했습니까? 예. 증인이 아까 그 현황 자료 양식이라는 것을 기업에 보내서 현안에 대해서 수집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양식을 증인이 만들었다고 했죠.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는 그런 양식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항입니다. 증인이 2014년 9월 2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으로 발령받았죠. 예. 그 발령받고 곧바로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대기업 현황에 대한 대통령 말씀 자료 준비할 것을 지시받았죠. 곧바로라는 표현은 물론 하여간 뭐 9월쯤에서 아마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안종범 수석이 증인에게 윤인대 행정관인가요? 윤인대 네. 씨와 증인에게 지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비밀리에 또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작성하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역항 생략하겠습니다. 7항입니다. 말씀 자료를 작성해야 될 기업의 명단은 안종범 수석이 불러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에 작성된 말씀 자료 같은데요. 여기 보면 문화재단 관련 출연 후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같은 문구가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 아까 뭐 대강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 처음 목차 이게 두 번이니까 15년 그 7월에 만든 보고서인데요. 그 당시에 처음 목차할 때는 이 뭐 문화재단 관련된 것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안용훈 수석께서 뭐 이거를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포함해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포함을 했었습니다. 이 말씀 자료를 작성하기 전 또는 그 무렵에 안종범 수석이 말씀 자료는 별도로 기업 입장에서 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단순한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전략이고 투자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간단히 작성해 달라고 해서 작성한 사실도 있죠. 예, 있습니다. 뭐 보고서라기보다 말씀 자료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그 그 보고서 같은 말씀 자료 같은 형태하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5항에 재단에 같은 보내달라는 취지는 같은 것이죠. 예, 취지 같은 내용입니다. 10항입니다. 2015년 2월 17일 아까 작성했다는 문화체육재단 네. 관련 문건 기억나시죠? 예, 2015년 2월경에 안종범 수석이 최상목 비서관과 증인에게 문화계의 경우에 이념 편향적인 인사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인사들을 모아서 단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증인이 사단법인 형태로 검토했다고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1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제시받은 문건인데요. 12항을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설립 방안에 기재된 출연 기업 10개 기업의 명단도 있는데 이 명단도 안정보험수석이 불러준 것인가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정할 때 안정보험수석이 현대중공업과 신세계는 빼라고 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그 명단을 지시했죠. 예. 그리고 그 문서는 2015년 7월 24일 최종 수정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7월 24일 날은 독대가 있었던 날이고요. 네. 재단의 규모, 출연 기업의 수, 명단, 출연 기업별 출연 금액 등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언제쯤 결정된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뭐 출연 기업과 전체 총 규모는 이 보고서에 쓰여 있는 게 뭐 10개 기업에 300억 그렇게 돼 있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기업별 뭐 출연 규모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작성을 하거나 그런 거 토론한 적은 없습니다. 그걸 뺀 나머지들은 언제쯤 확정이 된 겁니까? 그게 뭐 7월 2 파일이 아마 7월 24일, 25일 그때인데요. 그때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최종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봐서 그날 혹시 안정법석이나 또는 뭐 증인의 결재 라인 위에 있는 분이 그날 그걸 수정해서 또는 출력해서 가져오라고 지시해서 그렇게 수정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갖고 그 안정수석께 보고를 드린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7월 24일, 23일인지 금요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그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집에서 뭐 운동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뭐 이런 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비상임 문구를 집어넣어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한 거는 그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독대 관련 말씀자를 제시하겠습니다. 뭐 검찰에서 제시받은 것 같은데요. 이 내용 기억나시죠? 예. 거기 사항 여기 이제 일부만 제가 발췌한 것인데요. 사항에 최근 현안에 대한 당부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작성한 경위 누가 작성했고 뭐 이런 부분 기억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 지금 수차례 언급된 윤인대 행정관이 당시에 작성을 한 자료고요. 당시에 그 윤인대 행정관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하여간 뭐 그런 여러 신문 보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고 작성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인대 행정관이 작성하지만 증인이 모두 다 검토는 하지요. 검토라는 의미가 제가 내용적으로 깊이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뭐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화살표 표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되어서 삼성그룹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다음에 그 밑에도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서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윤인대 행정관이 작성한 것입니까?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실 피청구인이 이 말씀하실 방향이나 뭐 답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의 결재란을 위해서 또는 피청구인이 이렇게 말하겠다는 방향을 정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된 거 아닌가요? 제가 뭐 직접 작성을 안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제가 옆에서 같이 얘기 들을 때는 뭐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다라고 답변을 한 걸로 들었습니다. 예, 17, 18항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말씀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이 부분은 증인이 작성한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도 윤인대 행정관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삼성 후계 구조는 사실상 내부 정리가 완료된 상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는 것입니까?
제가 좀 배경을 말씀드려 윤인대 죄송합니다. 윤인대 행정관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검찰에서 이 특검에서 요거는 같이 조서를 받았기 썼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들은 얘기를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당시에 윤인대 행정관 얘기로는 뭐 인터넷을 보고 그렇게 쓴 거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 제가 쓴 것이 아니라서 제가 뭐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죠. 그럼 검찰에서 윤인대 행정관이 그렇게 답변한 것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네. 이것을 윤인대 행정관이 작성해 오면 증인이 검토를 거쳐서 최상목 비서관을 통해서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결제 예. 라인에 따라서요. 네. 그럴 때 이걸 작성해 오면 증인이 또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할 때 이런 것들은 확인했느냐라고 그건 아닙니다. 확인하든지 아니면 증인이 확인하든지 그런 당시에 절차가 없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9개, 10개 기업들에 오는 것들에서 제가 그 내용을 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요. 저 전체적인 체계하고 뭐 그다음에 공통적인 사항들에서만 주로 뭐 커멘트가 필요하면 커멘트를 줬고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커멘트를 주거나 결제 라인은 걸치지는 않았었고요. 이건 아마 그 최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보고서에 한번 보고 안 썼게 넘겨라 하는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삼성 후계구도는 사실상 내부 정리가 완료된 상태라는 게 내부 전원이라고 하는데 그 내부의 내부가 누구인지 혹시 압니까? 윤인대 행정관이 진술하기에는 그것도 인터넷을 보고 썼다고 했습니다. 22, 23, 24항 생략하겠습니다. 23항은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말씀 자료에 보면 아까처럼 어떤 것을 희망한다는 피청구인이 말씀하실 내용의 방향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는데 그럼 방향에 대한 것까지도 기재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가요? 말씀 자료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말이죠. 방향이라는 거는 답변 기조. 답변 그렇습니다. 그 답변 기조에 대해서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은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답변 기조에 뭐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받은 건 아니고 답변을 쓰라는 거는 했습니다. 네. SK그룹 총수 관련 독대 관련 말씀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뭐 제시 받았으니까 이제 여쭙기만 하겠습니다. SK 관련 자료에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 완화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 중에 하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이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런 문구는 증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사실 나중에 보고 좀 톤이 좀 셌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제가 작성한 건 맞습니다. 예. 증인이 임의로 작성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SK그룹 말씀 자료에도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SK그룹도 탈락했는데 그 부분에도 면세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롯데그룹 독대 말씀 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체 영상 기준. 주간 영상 기준. 이 말씀 자료 기억나시죠? 그 내용만 제가 적은 것인데요. 이건 아마 2016년 3월 14일에 있었던 독대를 위해서 작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27, 2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롯데그룹의 주요 현안 검토라는 사망 관련 부분은 증인이 롯데의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석환 상무에게 전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양식을 보내가지고 수집해서 작성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사망 중에서도 또 면세점 관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김건영 행정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이고요. 예. 32항입니다. 2015년 12월 29일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면세점 관련 법안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이 말씀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들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네. 정확히는 기억 안 납니다. 네네. 그리고 피청구인이 경제주석실에서 기재부와 관세청에 면세점 종합 개선 방안 추진 일정을 앞당기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합당기라는 게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담당 업무가 이
이쪽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료 작성 롯데 자체도 제가 작성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기억이 좀 희미한 것 같습니다. 네, 김건현 행정관이 작성한 걸 증인이 뭐 읽어는 봤겠죠. 예, 보고하기 이거는 전에요.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건영 행정관이 작성한 자료에 롯데의 주필은 최훈 행정관이었고요. 최훈 행정관이 저한테 보낸 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냥 보낸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럼 다시 한번 그 화면을 보시면 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정부는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서 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3월 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네. 이 표현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예,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대수비에서 대통령이 발언이 있었고 네. 또 추진 일정을 종합 개선 방안 추진 일정을 앞당기라는 지시도 있었고 네, 네. 이런 내용들과 부합되는 보고서 말씀 자료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걸 알고 예, 계시냐고 예. 지금 여쭤보는 생각해 겁니다. 보니까 당초에는 아마 상반기쯤 해서 관세청에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좀 땡기라고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33, 3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건영의 진술에 의하면 면세점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3월까지로 하기로 했던 것을 하기로 한 그런 결정을 2016년 1월 8일 또는 9일경에 이미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피청구인과의 독대는 원래는 2016년 2월 18일로 다른 기업 총수들과 비슷한 무렵에 예정돼 있었죠. 그 일정은 저희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3월 14일 날 이루어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인원 부회장이 오는 바람에 네. 연기가 됐다고 이렇게 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증인이 말씀자를 작성할 때는 2월 18일 독대를 예정하고 면담을 예정하고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말씀 자료를 준비하던 그 시점인 2016년 2월경에는 이미 아까 제가 김건영 행정관의 진술을 빌었습니다만 1월 8일이나 9일경에 3월 말까지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는 결정이 이미 나 있었고 따라서 말씀 자료를 작성한 시점에는 그런 결정이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결정이 이미 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말씀 자료에 반영된 것이죠. 제가 이건 추후에 들은 얘기를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2월달에 했을 때 말씀 자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톤으로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3월달에 다시 한번 시간을 잡아서 면담을 하게 되면서 수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때 3월 말경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거칠 때는 증인의 손을 거치지는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37, 38항 생략하고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말씀 자료를 작성을 해서 그 말씀 자료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독대도 하고 또는 면담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면담한 이후에 다시 증인에게 그 말씀한 면담한 내용을 기초로 어떤 다시 지시하거나 재점검하거나 이런 지시는 없습니까? 예, 그런 상황은 정체적으로 해서 뭐 이런 면담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거를 좀 재점검해봐라고 지시를 다시 받은 적은 없고요. 아마 개별적인 사항으로 뭐 저희가 피스밀로 또 쭉 내려오는 경우인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지시하신 내용이 그 면담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들어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면담 후에 일괄적으로 이런 거를 팔로우업을 해봐라는 지시는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재단 설립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네, 신문하십시오. 예, 이용우 변호사입니다. 주신문 4-7항과 관련된 겁니다. 증인, 예. 증인이 그 문화재단 설립 방안을 검토를 하면서 또는 뭐 다른 최상목 선임 행정관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종전의 재단이 어떻게 설립됐구나, 대기업의 출연에 의한 종전 재단이 어떻게 설립됐구나라는 걸 검토하셨던 거 맞습니까? 예, 저희가 문화비서관실로부터 받았습니다. 현황을. 그 대표적인 것이 미소금융재단이었습니까? 아, 그 당시에 뭐 그거는 개별적으로 검토한 건 아니고요. 사실 미소금융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뭐 이미 저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검토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른 기업들이 개별 기업들이 사실 그런 형태의 문화재단들을 많이 운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답변에서는 미소금융재단처럼 뭐 기업들이 출연금을 모금한 뭐 전례가 있다라고 네네. 해서 이 경우에도 뭐 그렇게 한 것처럼 예, 예.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소금융재단의 종전 이름이 그 휴면 예금관리재단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예. 국회에서부터 먼저 법의 입법이 이루어져서 휴먼예금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회가 총괄적으로 대기업 또는 금융재단의 출연금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법은 지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개정이 됐고요. 아시죠? 네. 그 임원들, 그러니까 서민금융진흥원 산하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임원은 이사들로 되어 있는데 이사는 기획재정부 차관, 노동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등 공직자들로 구성됐고 물론 일반인도 있고요.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대기업 재단 또는 그 은행 재단이 만들어낸 출연금들은 각각의 은행,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즉 미르재단을 이 방식에 따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건의한 적이 없습니까? 예.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아까 그 비영리법인 설립 방안 보고 좀 띄워주세요. 그 아까 보셨던 그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방안 검토 보고서입니다. 목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설립 방안이 나오고 설립 방안 중에 두 번째 슬래시 부분 문화체육계 지원, 인재 양성 기금 등으로 활용. 이게 앞으로 만들어질 이 비영리 재단 법인의 할 일의 전부로 다른 건 다 조직 도구 뭐 이런데요. 그럼 문화재단 이 재단 법인이 할 일이 뭐냐, 사업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보고서에서는 이 한 줄입니다. 문화체육계 지원, 인재 양성 기금, 즉 인재 양성을 하겠다는 거죠. 이것의 내용이 다른 사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가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이 만들어지면 뭐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작성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도 결국 문화체육계 지원, 인재 양성 예, 예,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요 내용을 모아 보면은 출연금 이자 수익, 정부 재정 지원, 대기업 및 기업 임원 기부금을 활용해서 문화체육계를 지원하고 인재를 양성한다. 이것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2015년의 경우에는 문화예술 부분 단체를 지원하는 예산 한 8천억 원 정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출연금으로 출연금으로 활용된다는 건 아니고요. 문화예술 예산이. 근데 그 재단에서 관련되는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제가 8천억의 예산을 활용할 수는 있다. 거기에는 뭐 지원 공모를 통해서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출연금 얘기입니다. 이자 수익 외에 이제 정부 재정 지원이 있으니까 정부 재정 지원에 해당하는 게 요게 민간 경사보조 경상보조 예산 8천억 원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네, 그건 그렇습니다. 맞죠. 네, 네. 그러면 요 설립 목적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계 지원입니다. 아까 안종범 수석이 우파 단체들을 모아서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라고 해서 요 문건이 만들어졌죠. 예. 그러면 요 문화체육계 지원은 우파 문화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사용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도 됩니까? 뭐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맥락상 그런 식으로 검토된 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인재 양성 부분입니다. 인재 양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저희 과거 아마 그 했던 게 문화나 체육 관련 같은 거는 주로 뭐 좀 프로페셔널한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으니 생활체육이나 생활문화 뭐 이런 쪽에 통해서 좀 인재 양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지금 네. 문화체육계에서 이제 문화체육계에서 어떤 인재가 양성이 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계 쪽에서 그럼 문화재단이 먼저 만들어졌으니까요.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을 하고 있다. 현황을 조사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건 없습니다.
하나 이제 제가 나중에 사건이 발발한 다음에 발생한 다음에 찾아보니까 청개구리 광고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 김홍탁 씨가 운영하는 광고학교다라는 거 모르십니까? 예, 처음 들었습니다. 또 제가 없으시죠? 그 법적 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네, 확인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지금 그 미르 K 재단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금 그 사기업에 돈을 내서 뭐 물론 뭐 목적은 그 좋겠습니다만은 돈을 내라라는 거 얘기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미소금융재단 같은 경우는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 뭐 법치행정 원래 당연한 것 같은데 그 당시 어떤 법적 근거랄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기업들에게 이렇게 출연을 한다라는 것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떤 이걸 뭐 꼭 해야 되나 보다 정부에서 이 기존의 과거의 정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부담을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그 증인께서 쓰신 거 보면 SK 같은 경우 보면은 그동안 정부 규제 완화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임을 명심하라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미르와 그 K재단 출연이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 국가 권력이 법률의 근거도 없이 개인의 사기업에게 그런 출연을 하는 건데 그것이 가지고 올 어떤 법적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어떤 뭐 그런 우려가 없었습니까? 그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그 말씀 자료의 앞뒤 맥락에 그것과 그것이 연결이 된다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아니 그 부분인데요. 말씀 자료를 떠나서 네, 일반적으로 네, 그 네. 법적 근거 없이 기업에게 출연을 했을 때 그 어떤 뒷감당 같은 거를 우려하지 않으셨냐고. 지금 그게 뭐 말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뭐 자료들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약간 자발적인 모금을 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만약에 좀 강제적인 모금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뭐 그거는 문제가 그런데 있다고 그 생각합니다. 자발성이라는 것이 그 증인은 그 관치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역대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모금액이 훨씬 지금보다 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불법적으로 그 관행되어 온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헌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아무리 그 얘기를 좋은 목적을 하고 아무리 그것을 자발적인 형태로 한다고 포장을 하더라도 그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것을 돈을 내야 될 수밖에 이 없는 변호사님, 것이고. 그 네. 부분은 저희가 네. 이게 판단이나 또 증인의 의견을 묻는 부분 아닐까요? 네. 네, 그만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되셨죠, 이제? 제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그 대기업 어떤 사항을 신문하시겠습니까? 대기업 총수와의 말씀 자료에 관해서 네, 청구인 측에서 증인에 대해서 신문했는 그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네, 간략히 신문하십시오. 증인 아까 그 대기업 총수들과의 그 말씀 자료에 이 말씀 자료는 작성자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로 그 말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할 수도 있고 인용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 말씀 자료에 없는 것을 대통령이 말씀하실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재판부에서 재판관님들께서 질문을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그 수사기관에서 말씀하신 걸 쭉 종합해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다법인 미르나 K스포츠 이 법인들은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청와대가 주도해서 만든 법인인 건 틀림없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전경련에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 테니 저 청와대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만든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법인 설립 방안에 대해서 그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네. 그때 증인께서는 이게 지금 대통령의 공약상 이행을 위한 법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시할 때 이 공약에 이런 문화법인, 체육법인 이런 게 있으니 그걸 참고해서 해라 뭐 이런 지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당시 하여간 뭐 공약 재단을 만든 것이 공약 사항에 포함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문화융성 그 예산은 2%를 달성한다는 것이 공약이었고 상당히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양대 축으로 생각해서 경제 발전을 이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그 일환으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군요. 예. 이건 뭐 사소한 겁니다만 뭐 조금 그 진술하고 이게 말이 왔다 갔고 좀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하나 네. 확인해 보면 네. 지금 계속 지금 저 제시가 되는 2015년 2월 17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문서. 네. 그건 지금 아래야 한글 프로그램으로 만드신 문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를 만드실 때 그러니까 새 문서 만들기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저도 작성할 때 보면 종전에 비슷한 문서 만든 게 있으면 그걸 불러서 고쳐 쓰지 않습니까? 고쳐 쓰신 건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왜 그걸 여쭙냐면 예. 그 2월 17일이 그 문서를 작성한 문서가 되려면 새 문서로 만들면 그게 그 문서를 작성한 문서지만 다른 이미 작성했던 보고서를 불러서 고치면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종전 보고서 작성 일자거든요. 예. 혹시 기억나세요? 세문서였던 걸로 기억하는 게 그러시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중에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메세나가 15년 2월 24일, 25일 그때쯤에서 모임을 가지셨는데 그 직전부터 제가 저 문화재단과 뭐 그 설립 방안에서 검토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이거 때문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 궁금해서 예, 여쭙던 예.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피청구인 측에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증인 말씀도 들어보면 법인 설립과 관련돼서 지금 남아 있는 또 공개된 자료는 지금 보신 그 한 장짜리 문서 한 2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외에 증인이 보신 다른 그 구체적인 뭐 예컨대 법인의 명칭은 뭘로 한다든지 이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서는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전 본 적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저 정부가 하여튼 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해서 만들고 결국 재단법인 명칭이나 이사 등 명단도 다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내려갔는데 왜 기초적인 작업은 저 말하자면 실무자한테 맡기셨는데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설계 작업은 왜 실무자한테 안 맡기신 거죠? 누가 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저희 내부에서는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저 지금 조금 인용이 됐던 최상목 비서관도 네. 하여튼 그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이 법인 관련된 무슨 명칭, 목적, 로고, 그 다음에 뭐 이사 명단 이런 걸 아주 다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그냥 전달해 줬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증인은 보신 적이 없군요. 예, 본 적 막상 없습니다. 실무자는 못 보고 그건 윗선에서 막 지나간 거네요. 저는 하여간 이 자료를 7월 24일 거기까지 만드는 것까지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뭐 관여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없으시고. 네. 안종범 수석은 이사 명단 같은 거는 다 지금 피청구인이 이제 대통령이십니다. 네. 피청구인께서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증인은 잘 모르시는군요. 예, 예, 모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증인 말씀에 따르면 그 2016년 2월달에 그 대기업 대표들 단독 면담하실 때 네. 그때 이런 재단 법인 설립에 이렇게 기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자료도 만드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뭐 피청구인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증인이 모르시겠죠, 당연히. 예,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융성이라든지 창조 경제를 위해서 좋은 뜻으로 이렇게 법인을 만든 거였는데 그 이승철 그 전경련 부회장 그분 증언 말씀을 들어보면 이 관련돼서 이제 대기업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해줘서 이제 출연을 요청을 할 때 그냥 요청하면 잘 안 내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청와대 또는 피청구인의 뜻이 담겨 있다는 취지 얘기를 했다가 그 최상목 비서관한테 좀 질책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예. 그 내용 좀 들으시는 게 기억나십니까? 저도 뭐 언론에서 본 걸로만 그냥 봤습니다. 네. 그러면 증인은 이 재단법인 설립은 뭐 예컨대 기밀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는 거는 인식 없이 그냥 하신 건가요? 좋은 뜻으로만 인식하신 건가요?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비밀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왜 비밀이 됩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 뚜렷하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이미 지시 받을 때부터 이건 좀 비밀 사항이니까 은밀하게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설립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뭐 그런 면에서
좀 비밀로 다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윤인대 행정관하고 작업할 때부터 네. 비밀리에 해라라는 네, 네, 지시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 이유는 모르지만 네, 하여튼 이거 좀 비밀로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네. 생각하셨다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하여튼 그렇게 진행됐다 하더라도 이게 2016년 한 언제쯤인가요? 이게 7월경에 그 언론에서 야 이거 재단법인이 설립됐는데 이게 청와대가 개입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보도가 나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가 되면 지금 증인 말씀처럼 법적 근거가 없이 하는 게 조금 걸렸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게 좋은 뜻으로 또 뭐 문화융성이나 창조경제를 위해서 아주 그건 대통령께서 내세우시는 중요 업적 아닙니까? 예, 이렇게 중요한 업적을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들께 아 그건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한 겁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순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안종범 수석은 이거를 다 관련된 증거를 다 없애라고 하고 또 국회에 가서는 위증을 하도록 지시하고 했는지 그 이유를 혹시 들으셨어요? 예, 못 들었습니다. 그래도 모시고 있는 분이니까 증인으로서도 뭐 짐작하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증인의 그 당시 그 상황을 본 증인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저희는 사실 뭐 실무자끼리 거기에 관련돼서 좀 아는 실무자들은 이게 뭐 절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 거지만은 아무리 뒤져도 사실 문제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돈이 지출이 된 게 거의 없었고, 그다음에 뭐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으면 하여간 이게 뭐 불법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이런 생각은 저희가 사실 못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뭐 조금 절차상 문제, 예,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국민 여러분 이건 청와대에서 좋은 뜻으로 한 겁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맞습니다. 왜 네. 이렇게 숨기고 위증하고 증거인멸하고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예. 예. 그러면 그 최상목 비서관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네. 당연히 출연을 기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이사진을 구성할 때는 기업 측 인사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안을 말씀드렸는데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진술이 나오거든요. 네. 혹시 증인 그런 과정을 좀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이사진에 이사 구성과 기업이 관련돼서?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저희끼리 모여서 뭐 얘기를 할 때 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상식 아니겠어요? 예, 상식. 출연진이 당연히 여기 예. 뭐 같이 뭐 네. 뜻을 모아서 명망가가 하더라도 뭐 전경련이든 기업체에서 추천하는 명망가가 들어가는 게 당연히 상식일 텐데 왜 그게 안 된다고 거절이 됐죠? 그거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인이 이 미르 재단법인 설립 그거 검토하실 때 그 다른 사례들도 잠깐 검토를 하셨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죠. 예. 그때 기업이 출연금을 모아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경우에 정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기업에서 출연금을 모아서 각자가 기업에서 이제 재단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각 기업부터 출연금을 모아가지고 어떤 재단법인을 만드는 그런데 정부가 주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 방법까지 뭐 깊이 검토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지금 본건의 경우에는 아까 설립 방안 그걸 보시면 30억씩 10개 기업으로부터 300억을 만들어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드는 그런 방안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드는 사례가 정부도 주도해서 만드는 사례를 그때 본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아까 법적인 절차는 있으나 미소금융재단도 사실은 조금 뭐 그런 형태를 띈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미소금융재단은 그거는 있건데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예,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했으니까 네. 그거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개별- 법을 네. 안 만들어서 하려면은 이제 재단법인을 자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에서 자기가 혼자 재단법인을 만들든지 이런 게 이제 통상적이고 그 돈을 여러 기업에서 모아가지고 어떤 재단법인을 만드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경우는 못 봤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점이고, 이게 원래는 이 문체부에서 이제 결국 관리 감독청이 문체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도 맞습니다. 문체부가 예. 돼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 정부에서 만약에 하더라도 문체부나 아니면 교문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검토 지시를 받았을 때 왜 이거 경제수석실에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건 조금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저희가 사실은 경제수석실이 뭐 특별하게 업무 영역과 관계없이 모든 일을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도 경제수석실 담당을 했었는데 그 업무는 원래 미래수석실에서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일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누리과정 같은 문제 관련해서도 물론 경제는 관련이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교육수석실보다 경제수석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을 했었고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수석실의 업무를 지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조금 이거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시키지라는 뭐 약간의 내부적인 불만은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상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제 경제수석실에서 관여한 거는 결국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점이고, 그 부처는 역시 교문수석실보다는 경제수석실이라고 경제수석이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추측하시는 바에 따라서 뭐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네. 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재단을 있지 않습니까? 정부 출연 재단으로는 못 만듭니까? 미르나 K스포츠 같은 거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부가 예산으로 출연을 하려고 그러면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을 출연금을 받아가는 경우는 법적으로 이 단체가 이 재단이 정부의 예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출연금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는 미르 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네. 그런데요. 이 목적은 문화융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계되니까 그러면은 법적 근거를 두고 이런 재단을 정부 출연해서 하면은 충분히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이것으로 방기선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기 이후에 쌍방에서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새로 제출하신 서면이 없으신가요? 네. 피청구인 대리인 측에서는 여러 서면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선 2월 18일자 언론의 자유 침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준비 서면과 그 준비 서면의 수정본 2월 19일자 준비 서면 제출하셨고요. 그다음에 2월 18일자 변론 종결 기일에 대한 의견서, 그다음에 피청구인의 변론기일 출석과 관련된 의견서 2건을 제출하셨고요. 그다음에 같은 날짜 증인 신청서 제출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월 19일자 녹음 파일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셨고요. 그다음 같은 날짜 준비 서면 4건, 포스코 펜싱 팀 창단에 관한 것, 그다음에 그랜드 레저 코리아 레저의 장애인 실업팀 창단, 그다음에 문체부 고위공직자 임명에 관한 준비 서면, 공무원 임명권 남용에 관한 준비 서면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맞으시죠? 준비 서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 부분 중에 추가로 진술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네, 간략히 진술해 주십시오. 예. 네. 준비 서면 여러 건 중에서 언론의 자유 침해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 위반 부분이니까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 대리인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 소추 사유의 헌법 위배 행위 중 헌법 21조의 언론의 자유,
헌법 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 조항 위배와 2월 1일자 소추위원측의 준비서면 소추사유의 유형별 구체화 중 언론의 자유 침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주요 내용은 2014년 11월 세계일보에 의한 일련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의 해임,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 자제 등이 청와대의 지시 혹은 피청구인의 묵인하에 벌어진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소추위원 측은 2월 1일자로 당초 소추 의결서의 언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조항 위배의 점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 즉 소추 사유의 유형별 구체화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해 보면 우선 2월 1일자 준비서면에는 당초 소추 의결서의 소추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혀 새로운 소추 사유도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청구인은 정윤회 문건 보도 사건의 가이드라인을 공포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1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개최하여 문건 유출의 책임을 묻는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적시하고 있고, 또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세계일보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 개입이라는 제목 아래 문건 보도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일보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형사고소, 검찰에 대한 속전속결식 수사 요청, 통일교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주식회사 청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손대호의 세계일보사 회장 취임, 조민호 심의인권위원회 세계일보사 대표이사 선임 발표, 또 김영휘 세계평화통일가전연합 명예회장이 조한규 사장에게 대표이사직 사임 통보를 하는 등에 청와대가 개입하였다는 등의 근거 없는 사유를 적시하고, 아울러 김상률 교문수석이 세계일보 한용걸 사회부장을 신성호 홍보특보가 조한규를 만나 세계일보 보도권을 잘 처리해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며, 한학자 촌재의 비서실장이 조한규에게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학자에게 조한규를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의 판도라 상자를 열겠다고 압박하는 바람에 조한규를 해임할 수밖에 없었고, 2015년 2월 12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회장 또한 정부 고위층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조 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가 위태롭다고 하는 바람에 2015년 2월 27일 조한규를 대표이사직에 해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2016년 2월 1일자 준비서면 기재 소추 사유 중 소추 의결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소추 사유는 국회의 발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후적으로 추가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 소추 사실이 근거 없음을 설명하는 한도 내에서 피청구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한규 사장의 해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재판부의 사실조회 회신과 피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유지대단은 2014년 11월 11일부터 계열사 중 하나인 세계일보에 대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조한규는 2013년 10월 14일 사장 취임 시부터 감사 시까지 급여 외에 지급되는 업무용 법인카드를 전임 사장에 비해 3배 이상 사용하였고, 유지대단의 승인 없이 일반 계약직 연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국장의 급여를 인상하였고, 독자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을 시행함으로써 사규를 위반하였다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조한규 사장을 해임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감사 보고서 작성일과 같은 날짜에 본건의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이어지는 내외부의 갈등과 문제들로 인해 해임이 늦추어지다가 2015년 2월 27일
뒤늦게 이사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조항규를 해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교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주식회사 청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으나 모두 본건 보도와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진행된 통상적인 정기 세무감사와 통일교 내부의 고소 고발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였음 또한 밝혀졌습니다. 한편으로 검찰 수사 결과 정윤의 문건 보도는 모두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라는 점이 밝혀졌고 현재까지도 이 보도 내용과 같은 정윤회에 의한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성호 청와대 홍보특보, 한학자 총재비서실장 또한 진술서를 통해서 조한규나 세교회 일부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조한규가 자신의 연임을 통일교 측에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소추 사실에 대해서 관해서는 세계일보사에서 사보를 통해서 세계일보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다르다는 취지를 명백히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위 정문회 문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부당한 언론 단합에 개입하였거나 묵인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피청구인은 오랜 정치 활동 기간 동안 언론의 자유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인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라는 믿음을 갖고 언론의 기능을 존중하고 감사해 왔으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한 일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언론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소추위원 측의 소추 사유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형사법규 위반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변론기일에 이미 말씀드렸고 오늘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 위반의 중대성 쟁점에 대한 법리 또 생명권 보호 위반에 대한 쟁점의 법리를 논정하는 준비 서면을 2월 21일까지 제출하고 구두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곧 이어서 재판부에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걸로 압니다만은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과 피청구인의 최종 변론기일 출석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언론에서 피청구인 측이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위 신청들을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피청구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녹음 파일에 대한 법 규정에 따른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인데 심판 절차를 지연할 의도로 매도한 것은 매우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의견 이유입니다.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녹음 파일은 녹음 또는 녹음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134호조의 8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재판소 역시 지난 변론기일에 증거조사를 원하는 녹음 파일을 특정하여 신청하면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본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증거 가치가 높은 녹음 파일만을 선별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이 본 탄핵 심판 사건을 관통하는 최서원에 의한 국정농단의 실체 및 본 사건의 발단에 대한 핵심 증거인 바 심판정에서 직접 청취하여 본 사건의 실체에 대해 파악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심판정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덧붙여 소추위원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 29개에 대해서도
그 증거조사를 심판정에서 그 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청취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주실 것도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이 증거조사 기일은 탄핵 심판 사건의 신속한 심리에 장애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주 내인 2월 24일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의 변론 종결 기일 출석 여부에 관한 의견입니다. 우리 헌재법 31조는 재판부가 증거조사로서 당사자 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또 49조 2항은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헌재법 52조에서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고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현재 심판규칙 63조는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피청구인도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인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의 당사자 신문이나 소추위원 측의 피청구인 신문을 받지 아니하고 헌재 심판규칙 63조에 보장된 최종 의견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리적으로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헌재 관계자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기 위해 변론 종결 기일에 출석한 피청구인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당사자 신문이나 소추위원 측의 신문이 가능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법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님, 저도 간단하게 말씀 네. 좀. 요 다른 건 말고 피청구인의 출석에 대한 그 청구인 측 의견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피청구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2회 변론기일부터는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라서 피청구인의 출석 없이 지금까지 걸석 심리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대리인은 지난 2월 8일자 준비 서면에서 그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판 진행과 피청구인 신문상 준비를 위해서 적어도 2월 14일까지는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청구인 대리인께서는 2월 18일자 의견서를 통해서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은 하되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은 생략하고 최종 의견 진술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49조 2항은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소추위원 및 그 대리인의 피청구인 신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증거조사 종료 후라고 할지라도 변론 종결 전에는 소추위원이나 재판부 또는 소추위원의 대리인은 언제든지 피청구인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증거조사 종료 후에는 소추위원이나 재판부가 피청구인 신문을 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대리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변론 종결 전에 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296조의 2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측은 이 사건 준비 절차에서부터 피청구인 신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만약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피청구인 신문을 거부하면서 최종 의견 진술만 한다면 이 사건 심판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출석을 하면 헌법재판소법 49조 2항에 따른 피청구인 신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피청구인 신문 직후에 바로 변론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피청구인은 신년 기자간담회와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서 선별적으로 시종일관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그
핵심이 빠져 있다고 답답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소추위원 및 재판부의 피청구인 신문에 응하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쌍방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증인들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선 최상목 증인은 오늘 출장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근데 최상목 증인에 대해서 신문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재단의 설립의 목적이나 취지, 재단 설립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상목 씨와 같이 이 재단 설립 관련 일을 하였던 증인 방기선 씨가 아주 세세하게 그 아는 한도 내에서 자세히 답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재단 설립 목적이나 취지 이런 부분들은 안종범 씨나 이승철 씨 등 그 이 사건 핵심 관련자들이 이 심판정이나 또는 이미 채택된 수사기관에서의 여러 진술들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체에 대해서도 여러 수십 개의 기업체에 대해서 사실 조회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그 재단 설립 절차에 대해서는 이 관련 공무원들이 또 자세하게 진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씨가 오늘 출석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뭐 이 부분을 신문을 할 수 있었겠지만 굳이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마당에는 이미 이 부분을 방기선 씨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굳이 이 최상목 증인을 재소환할 필요가 없다고 재판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증인 최상목 씨에 대해서는 재소환을 하지 않기로 하고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최상목 씨의 검찰에서의 진술 조서는 아까 그 일부 증인 신문에서 이렇게 제시가 아니라 원용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원용한 부분에 대해 한해서 동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증거로 채택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김기춘 씨에 대해서는요. 오후 2시에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기춘 증인이 아직까지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서 출석할 수 없다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7일 기일에 김기춘 증인이 오늘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철회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은 이제 지키시는 거죠? 철회하시죠? 저희들은 24일 출석이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안종범 증인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기일을 다시 잡았는데요.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증인 김기춘 씨에 대해서도 2회나 기일을 드렸음에도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또 김기춘 증인은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증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논의한 결과 지난번에 약속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약속을 하시고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이 방청석에서 보시는 분도 보기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논의한 결과 김기춘 증인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도 취소합니다. 그다음 고영태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영태 증인은 피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 쪽에서도 신청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회나 증인 신문 기일을 지정해서 송달을 여러 차례 시도했고 또 소재 탐지 촉탁도 했지만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송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거 채택 결정을 한번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영태 씨가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 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반대 신문권 보장은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피청구인 쪽에서 고영태 증인을 통해서 입증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그 김수현 씨 녹취 파일을 가포증으로도 녹취록을 제출하셨고요. 의료증으로도 녹취록을 제출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다 봤는데 그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그 입증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이미 그 녹취록이나 녹취 파일 저희가 들어봤는데 그 부분으로 충분히 입증이 다
가능하고 피청구인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도 다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채택 결정이 취소된 증인을 다시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재판부에서 논의한 결과 고영태에 대한 증인 신청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금부터는 서증 등에 대한 증거 체부나 증거 조사 등에 관하여는 주심 재판관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사실조회가 2개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하셨던 국세청장에 보낸 것하고 한식재단에 보낸 게 왔는데 한식재단은 아마 피청구인 측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국세청장에 온 사실조회는 사실 그게 내용이 애매해서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이런 취지입니다. 그 포스코 엠텍에 대한 그 세무조사는 포스코 엠텍이 흡수 합병한 나인디지트라는 회사에 대한 그 비정기 법인세 통합 조사를 지속해서 한 것이다. 즉 포스코 엠텍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나인디지트에 대한 세무조사가 포스코 엠텍이 그 회사를 흡수 합병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 결정이 난 것이고 그 뒤에 조사 심판원이 취소된 것이다. 이런 취지라서 이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증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재판장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최상목에 대해서는 증인을 묻지 않기 때문에 최상목에 대한 진술조서, 보류해놨던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청구 측에서 오늘 추가로 제출하신 의제 49호증부터 52호증까지 녹취록 이 부분 조금 늦었습니다만 청구적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 우선 오늘 추가로 제출된 의로증 49호증부터 52호증까지는 증거로 모두 채택을 하고 증거조사는 전례에 따라서 다 열람하신 걸로 대체해도 되겠죠? 일일이 제시 안 해도 되겠죠? 예, 열람으로 증거 방법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녹취 파일에 대한 것인데 아까 피청구인 대리인단께서는 그 증거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제가 얘기했던데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미 재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저희들이 녹취록 기재를 충분히 보았고 사실 재판부에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녹취 파일도 일부 들어보았습니다. 증거조사 필요 때문에. 근데 이 녹취 파일과 녹취록은 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 증거입니다. 그리고 재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피청구인과 최서원과의 관계인데 피청구인 말씀하신 것처럼 연설문 일부 한 것 외에는 그 최서원의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셨다고 하시는 것이라서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질 않습니다. 또 지금 이 녹취록에 관련된 부분은 최서원에 또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최서원과 또 연결되는 고영태 등의 또 다른 내용이라서 피청구인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이 부분이 핵심 증거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주장하시는 입증 취지는 저희 재판부에서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은 다시 들을 필요가 없어서 녹취 파일과 관련된 증거 신청은 모두 채택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 그 녹취 파일은 저희가 그 검증을 하지 않는 대신에 그 주장하시고 싶은 부분을 준비 서면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어내시면 저희가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한번 녹취 파일과 이 녹취록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형소법에 녹취 파일의 증거 조사는 심판적이 그 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그 규정하고는 어떤 관계 있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그 녹취서만 내 갖고는 그 녹취서에 기재된 누가 말을 했는지 또 그 녹취서에 나온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사소송 규칙이 그렇게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냥 들어봤다 이걸 갖고는 그 형소 규칙에 규정된 증거조사 방법에 합당한 것이 과연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녹취 파일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봐야 되겠죠.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들어본 취지는 그 녹취 파일을 들어봐도
그 녹취록에 말하는 사람이 고영태인지 김수현인지 누군지 저희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녹취록 기재랑 대비해 봐서 아 그런 취지로구나 그냥 이해할 뿐이고요. 원래 같으면 저희들이 녹취 파일을 들으면 안 되겠지만 이게 만약 청구인 측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구인 측은 이 소추위원 측이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해서 듣질 않습니다. 다만 피청구인 측 자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만 그 피청구인의 유리한 부분은 아까 지금 그 조서의 일부를 우리가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일부를 증거로 삼는 것처럼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소송 규칙과 같이 엄격한 증거 방법에 따르지 않고 저희들이 유리한 부분에 한해서 그 참고로 들어봤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녹취 파일은 엄격한 증명 방법으로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아까 피청구인 대리인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저희가 재판부에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까 최종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께서 출석하시는 경우에 재판부나 소추위원 측에서 신문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종 의견 진술만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헌법재판소법 49조에서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최종 변론 기일이라 하더라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청구인께서 출석을 하신다면 소추위원 측이나 재판부에서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시고요. 박수 치시는 분은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정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피청구인께서 만약에 출석하신다고 한다면은요, 재판부나 소추위원 측에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피청구인이나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피청구인의 입장을 또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더 이게 법에서 물론 가능한 방법이지만 피청구인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인 쪽에서 2월 8일자로 피청구인께서 변론 기일에 출석하시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출석하십니까? 하실 예정이십니까?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좀 상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재판부의 답변 내용을 확인한 후에 그 결정을 하기로 이야기됐었습니다. 그 만약에 출석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가부간에 이 다음 변론 기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말씀을 확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인이 그냥 법정에 이렇게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법정에 출석을 하시는데 저희가 예우나 이런 저희로서도 준비할 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다음 변론 기일 전까지는 이 출석하시든지 안 하신다는 말씀을 확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출석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재판부에서 정해드리는 기일에 이렇게 출석해야 된다는 것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론이 종결된 후에 피청구인께서 출석을 하신다고 해서 기일을 열어달라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출석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도 있고 또 지금까지도 많이 있었는데 아직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재판 진행상 어쩔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변론기일을 피청구인 쪽에서 3월 2일이나 3일쯤으로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서도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재판부에서 논의한 결과 그 피청구인께서 출석을 하시는지 여부를 다음 기일 전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음 기일에
안종범 증인은 불출석한다고 아마 사유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소원 증인이 출석하는지 여부나 이 다음 변론길 진행 상황을 보고 다음 기일에 재판부에서 결정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 대리인께서 기일 진행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변론 절차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전 그리고 정기승 어떤 내용입니까? 정기승 변호사님? 대법관님도 네. 변론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조금 당뇨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잠깐만요. 그건 제가 예정입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 되겠는데 그 시간을 좀 그러시다면 주실 수 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다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오늘 변론은 여기서 아닙니다. 종료를 저는 하시죠.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 제가 뭔가요? 오늘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판부에서는 다음번에 김 변호사님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번에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일입니다.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는데 왜 변론을 막으십니까? 다음 기일에 충분히 기회를 드립니다. 굳이 오늘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대심판정에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에는 오전에 다음번에 하시는 걸로요. 지금 12시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다음 기일은 22일 진행합니다.